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상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을 이제 미국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재선의 건국이 필요할까 이렇게 정했는데요. 좀 배경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다들 이제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질문을 받는데, 이제 저는 학위를 하고 나서 한 6년 정도 이제 8년이죠. 8년 정도 미국에서 실업자의 다른 이름인 포스트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왔는데, 근데 와서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저의 전공이 원래 이제 정치 심리학 혹은 이제 여론 투표 행태,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유권자들이 이해한 정치 현상을 선거 때 어떻게 투표로 구현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경험 연구, 즉 이제 양적 자료, 설문조사라든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수업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좀 이야기가 좀 달라져서 짝수 연도에는 제가 이제 미국 정치 전공자가 되고, 홀수 연도에는 정치 심리학 원래 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짝수 연도에 미국에서 선거가 있거든요. 올해도 선거가 있는 애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제, 하원의원 선거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겹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미국 정치, 한국 와서는 미국 정치 전공을 경연으로 하게 되냐? 그럼 이제 미국 정치 전공자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정치 중에서도 미국 국내 정치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매일 사실은 이제 신문을 펼쳐보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그게 이제 제가 미국 정치 전공을 경연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스페셜티는 그럼 어디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론이라든가 정치 심리를 전공을 했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주로 했던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인종 소수자들의 투표 행태, 인종 소수자들의 여론, 그다음에 이제 인종 소수자들의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이민 정책이라든가 인종 정책,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 2020년 이제 재작년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경찰의 그 무릎에 목이 졸려갖고 죽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인종 문제를 아는 사회학자, 인종 문제를 공부한 정치학자들은 그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늘상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언론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미국의 인종 문제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되게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그 인종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미국의 국내 정치, 선거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메시지들을 조금 이제 퍼뜨리고 다니면서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약간 사칭한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제도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국내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위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신문 열어보면 다 나오죠. 작년 2021년 1월 6일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에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사당을 점령을 한 건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초유의 사태고, 그리고 상상컨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여파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해략적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서 의사당을 점령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은 일회적인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이라기보다는 다 오랫동안 이제 축적된 그런 그 문제, 모순들이 이제 발현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사건,
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시는 반, 뭐 기대하시는 분들 반, 뭐 이런 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별로 새로울 게 없을 텐데요. 부제도 이제 제3의 건국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부제 저 의미가 뭐냐면, 다 아시는 대로 미국은 1789년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점은, 저는 뭐 공개적으로 저는 친미파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미국이 가진 가장 위대한 점은 오랫동안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체제, 즉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을 하면 그럼 좀 괜찮은 민주주의가 될 것 같다, 괜찮은 공화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역사상 최초로 구현한 나라라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 사람들이 울컥하는 게, 민주주의의 이념,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받아서 따라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사실은 다 미국이 그거를 실험적으로 1789년에 수행을 했고, 그 이후로 큰 문제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받아들여갖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1의 건국이겠죠, 당연히. 근데 제2의 건국은 보통 언제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1860년에 시작한 남북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은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제도가 남부 지역에서는 합법이었고,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과 모순이 축적되다가 이제 결국 1860년 선거에서 이제 링컨 후보,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제 남부의 국가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 분리 독립을 선언한 그 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남부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1861년서부터 65년까지 치열한 이제 남북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남북 전쟁 결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었던 북군, 북쪽이 이겨서, 즉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쪽이 이겨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지 않고 지금의 상황으로 유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남북 전쟁의 결과로 사실 미국의 제도들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하이퍼테티컬한 뭐 카운터 팩추얼한 리즈닝이긴 하지만 남북 전쟁에서 혹시라도 남부가 이겼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국 땅에는 나라가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남북 전쟁과 그 결과물, 그때를 이제 제2의 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3의 건국 얘기를 요즘 해요. 그 정도로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3의 건국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오늘 강의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EAI의 기본 이 아카데미일 뿐만 아니라 EAI에서 해온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이제 대외 정책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국제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국내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그래도 이 강의에서는 이제 대외 정책 관련된 쪽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외 정책의 주도권은 행정부 대통령에게 있다. 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권 분리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랑 이제 여론, 이제 유권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나오겠지만 투레벨 게임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어떤 중요한 외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외교 정책 결정자들이 국내에서 한번 싸움을 해야 되고 게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와 한 번 더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투레벨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대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무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레벨 게임은 결국 간단해요. 뭐냐면 미국은 의미 있는 대외 정책을 미국 정부가 만들려면 물론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과 합의를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1차 그 합의한 내용을 국내로 갖고 와서 미국 의회에서 기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건
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건, 뭐 갑자기 뭐 푸틴을 만나가지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미국 의회에서 기준을 받지 않으면 그건 휴지 조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토요일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 코스트라고 국제정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여러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푸틴이랑 뭔가 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상 연락망을 통해 갖고 전화했더니 푸틴이 이런 조건 들어주면은 바이든 체면도 세워주면서 아주 우아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출근할래. 그럼 이제 뭐 또 바이든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그때 맞춰서 해줄게. 근데 이제 뭐 그걸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미국 그 여론에서 역풍이 분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분명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내가 외교 정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대외 정책 이 이제 국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일렉티드 오피셜이라고 부르고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는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정치에 관련된 논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워낙에 미국 정치 관련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래 국제 정치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국내 정치 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는 저건 좀 선을 넘는 얘기인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인들은 모두 선출직 정치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최근에 미국 국내 정치 전공자로서 제가 정말 이번에 마음에 안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낸시 펠로시가 뭐 서열 3위다. 서열 3위 이런 표현은 이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쓰진 않죠. 예. 우리나라 서열 3위가 어딘가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이제 쓰는 표현이죠. 서열 3위, 서열 2위, 서열 4위. 근데 언론에서 계속 뭐 낸시 펠로시가 서열 3위다.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제 미국 드라마 보셨겠지만 뭐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라는 그 이제 그 지정 생존자 보면은 이제 미국 그 대통령이 유고시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지 그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하우스 스피커인데 이거 연방 하원 의장인데 연방 하원 의장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까지 유고가 되면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대통령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서열 3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하지만 서열 뭐 이런 표현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뭐 제가 말하다가 다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요. 예. 자, 그럼 이제 미국 대통령은 선출직 정치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국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국가 지도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긴 할 테지만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표지예요. 책도 좋아하지만 표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사진의 주인공? 대통령이에요. 언제 때 대통령이냐? 1960년대의 대통령입니다. 린든 B. 존슨이라고 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당선되고 63년에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63년에 암살당하고 이제 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이 이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선거 나와갖고 재선을 해요. 근데 이제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이 사실은 가장 그 위험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 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민권 운동들 뭐 이제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뭐 말콤 엑스라든가 이제 이런 그 민권 운동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성 운동 이런 온갖 그 사회운동들이 그때 있어서 이건 상당히 미국이 안팎으로 혼란기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철이 아니면 24시간 365일 똑같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항상 즉각적으로 관심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국내 정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을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크긴 했지만 베트남 전쟁도 초기에는 언론에서 잘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죽어가는 미국 병사들의 사진이라든가 뭐 상황을 보도를 하면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책, 앞에 봤던 그 표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뭐 이제 가장 위대했다고는 보지만 막상 따져보면은 이제 4선까지 했던 거의 독재의 그 근처에 갔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1932년에 처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아들이 딱 보니까는 아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가 옛날에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건 불인데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라서 그게 제일 걱정이다. 뭐 이래갖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아들을 붙잡고 읍소를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장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가장 흥미로운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건 뭐 이제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일개 개인인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도 저 네 개를 잘 구분하면은 인생을 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에서 하나는 급한 일이냐 급하지 않은 일이냐,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은 일이냐.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걱정을 해요.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요하고 급한 일은 1번이에요. 바로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다. 그럼 이건 남한테 맡기면 돼요. 장관한테 맡긴다든가 누구한테 맡기면 되죠. 이거는 뭐 지방정부에서 하네. 빨리 해. 이런 식으로 독촉만 하면 되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은 빨리 지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네 개만 잘 구분을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1번에 들어가는 사안이 뭘까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 2022년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앞에 분명히 책상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안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매겨야 되겠죠. 뭐가 급하냐,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급하고 중요한 게 맨 위에 올라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비서진이 똑똑하면 그걸 잘해주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번에 급하고 중요한 거니까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뭐가 올라오겠는데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접어둡시다. 이런 거.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전국 운영이 꼬이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든은 과연 이걸 잘하고 있느냐? 바이든은 이제 46대 대통령이고 이제 42년생입니다. 올해도 이제 80이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대로 2024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시겠다라고 하면 82세에 도전을 하시는 거고 멀쩡하게 살아계신다면 86세까지 하실 수는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연방 상원의원 6선, 그러니까 상원의원이 이제 6년 임기인데 연방 상원의원이 이제 델라웨어 주라는 작은 주에서 이제 73년서부터 2009년까지 36년 동안 이제 연방 상원의원의 의원으로 일했고,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상원의 요직을 많이 이제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지내봤고, 그리고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지내봤고, 뭐 그래서 바이든과 관련된 일화들은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202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2번 더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 대통령으로 도전한 게 1988년이에요.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해. 근데 그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영국 정치인의 정치 슬로건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해서 이제 낙마합니다. 그러니까 표절해서 88년에 낙마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절. 우리나라 같으면 또 한 번 표절한 사람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88년에 표절했는데 20년 만에 이제 2008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 후보한테 밀려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부통령 생활 8년 했고, 그러니까 1973년서부터 2017년까지
몇 년입니까? 무려 거의 40년, 40몇 년을 이제 모든 요직을 다 거쳤던 분이고 잠시 쉬고 계셨는데 이제 트럼프를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당선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가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백악관 홈페이지입니다. 뭐 우리도 이제 대통령실 예전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있죠. 잘 안 들어가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미국 정치 뭐 이제 그 운영하는 걸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백악관 홈페이지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첫 페이지가 지난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예전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너무 그 포털 뉴스 홈페이지 형식대로 이렇게 너무 정신없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는 보면 중요한 것들 한 3-4개 정도를 앞에다가 딱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현재 중요한 것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빌딩 백 베더라고 이제 BBB 뭐 이제 법안 뭐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그 addressing the infant formula shortage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유가 부족해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민심이 좀 흉흉한데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지금 아까 봤던 그 4사분면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거 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급하고 중요하다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 근데 보면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외교 현안이 나오냐? 9대1의 비율로 국내 현안 대 외교 현안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보니까 우리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미국 대통령의 아젠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저게 안 떠요. 안 뜹니다. 저기에. 어디 뜨냐면 밑으로 좀 내려가야 떠요. 홈페이지 첫 페이지 밑으로 내려간 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야 그제야 조금 이제 좀 내용들이 좀 다양한데, 여기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외국 정상 누구를 만나가지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치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를 좀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럼 미국이 대략 이제 행정부에서 관심 갖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그럼 한 몇 달 보시다 보면은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별게 아닌 존재인가? 뭐 이런 이제 의구심. 왜 안 나오지 자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런 걸 걱정하시는 언론인들이 많은데, 전화 올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관심 없다고. 제발 신경 꺼라. 뭐 낸시 펠로시 뭐 패싱했다?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자, 근데 바이든 행정부 지금 현재 상황 몇 가지가 있는 게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로 완전히 양분화된 이제 유권자 집단, 그러니까 이념 양극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11월 이제 중간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신 중절, 뭐 이민 인종 문제 이런 것들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입법 교착. 이번에 며칠 전에 하나 그래도 잘 통과된 게 있는데 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저번 주 기준으로는 이제 입법 교착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고, 대외 현안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과의 패권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들이 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책상 위에 올라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저번 주 현재 상황인데요. 이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가지고 이제 평균을 낸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본 건데, 초록색 보시면 이제 그 지지한다라는 비율이 50%보다 좀 높은 상황으로 시작을 했다가 꺾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 게 저게 언제냐면 이제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할 때 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이 저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한 38, 39% 정도의 지지율이고, 이제 지지 안 한다의 비율은 55, 56%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그 538이라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역대 최저예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뭐 500 며칠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500 며칠 지났을 때에 비해도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 지지율이 낮고, 오바마, 부시, 클린턴,
아버지 부시, 레이건, 카터, 포드 대통령까지 비교를 해봐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바이든 너 2024년에 진짜 나올 거야? 빨리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진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을 안 찍은 사람들은 원래 지지를 안 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상관이 없고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을 찍었는데 그들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바이든 지지율을 많이 빼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화당 지지하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 지지 안 하는 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저건 숫자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4월 현재 8.3%고 지난 6월 달에 나온 거가 이제 7월 달에 나온 게 9.1%였죠. 그러니까 뭐 그건 시기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었던 대통령 카터 대통령 시절과 거의 뭐 맞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아직 생존해 계시죠. 예. 그러니까 1976년서부터 80년까지 대통령 하셨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95세 넘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80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지죠. 그리고 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그 여론도 보면은 안 좋은데 이것도 이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좀 흥미로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상황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적히신 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현안을 지금 그 유권자 지지 정당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양극화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그럼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랑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인데, 뭐 메뉴에 나와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경우 뭐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16% 정도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63%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드문드문 뭐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총기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레이시즘도 역시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제 불법 이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완전 반대죠.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안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덜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들 중에서 여러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22년 4월자로 끊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귀하는 어떤 정당 지지하냐 그랬을 때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또 물어본 거죠. 너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정당하게 이긴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7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근데 이게 진짜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냐? 그래서 이제 그 몇몇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름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 이제 실험 연구 같은 걸 했는데, 여기 보시는 그 결과는 나름 신빙성이 있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과학적인 뒷받침들은 지금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총선 관련해서 부정선거 이야기가 잠시 있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걸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75%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당연히 뭐냐, 다시 트럼프가 2024년에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몇 가지 그 통계 수치를 좀 봤는데요. 이제 국내 상황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제 중요하고 그 이유는 뭐냐?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이유는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이건 뭐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넘어가고요. 네, 객관적인 지표, 지금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상황이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리고 아마도 이 얘기는 흔히 접하기 어려운 게 2번 연방대법원 판결들, 요거 이제 보수화의 물결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건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초라한 입법 실적, 저번 주까지, 요번 주에 조금 회복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안으로 뭐 이제 연방대법관 지명한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그 1월 6일 그 이제 청문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부 내 갈등이 있는데, 이것도 드문드문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요 사안은 별로 베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중간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이제 2번 연방대법원 판결들부터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고 주정부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방제니까 그 50개 주가 다 이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그 50개 주가 이제 정부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치 공부하다 보면은 막 답을 해주다가 질문에 막 답을 해주다가 결국 귀찮고 힘들면 이제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은 주마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항상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형제가 합법이에요? 주마다 다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버지니아에서는 사형당할 수 있는 게 일리노이에서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형 안 당해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되고 있는 임신 중절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 가면은 느끼는 거는 주마다 운전면허증이 다르네. 그래서 주를 옮기면은 운전면허증을 다시 따야 되네. 뭐 요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세금도 다르죠. 주마다. 그거는 이제 피부로 막 와닿죠. 제가 뉴욕 제가 이제 재직했던 학교가 이제 시티 유니버스 오브 뉴욕이라고 큐니라고 뉴욕 시립대라는 데인데 뉴욕 시립대 교수를 시립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뉴욕 주립이에요. 그러니까 주정부 돈을 받고 이제 시에서 조금 보조받는 형식인데 근데 뉴욕 시립대의 교수가 뉴욕시에 산다 그러면은 세금을 세 군데 내야 돼요. 연방정부, 뉴욕주, 뉴욕시. 근데 그렇게 내고 딱 한국 왔더니 뭐 한국에서 약간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뭐 세금이 높아가지고는 투자를 잘 안 하고 뭐 미국 가니까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미국의 뭐 테네시주나 이런 데는 세금 별로 없죠. 근데 저를 비롯한 뉴욕에서 살다 본 사람들은 저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내가 뜯기는 데가 지금 세 군데인데 어디 미국이 세금이 낮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게 미국을 다양한데 이제 그 다양한 면의 일부만 보고서는 이제 과장을 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이 되는 거죠 보면.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집 사기 쉽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지역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연방대법원 문제입니다. 주대법원이 아니라. 이제 연방대법원은 몇 명이냐? 9명이에요. 9명인데 이게 연방 헌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 관행으로 9명이에요. 이게 미국이 정말 신기한 나라인 게 미국 연방 헌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미국 연방 헌법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허술해요. 문서 자체가. 당연히 그렇죠. 1780년대에 만든 거니까 그게 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연방의회 의원수, 뭐 상원, 하원수 뭐 이런 것들은 나름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몇 명으로 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이제 9명으로 그냥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냥 9명으로 합시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허락한다면은 9명 말고 다른 숫자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뭐 하여간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 9명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우리 그 대법원에서 하는 일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그걸 judicial review라고 하는데
뭐 개인 혹은 주정부 혹은 이제 다른 단체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이제 연방 지방법원에서 심의하고 고등법원에서 심의한 다음에 이게 이런 그 내용이 연방 헌법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달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주법 이런 것들, 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연방법 이런 것들, 뭐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 주지사가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연방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이고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judicial review라고 이제 사법심사라고 해갖고 이제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합니다. 근데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세 가지 이유에서 좋은 게 첫 번째, 연방대법원 판사는 이제 그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되고 공석이 생겼을 때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되고 연방 상원의 청문회를 거쳐갖고 이제 임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종신직이에요.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나 이제 안 할래 자발적으로 은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 종신직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의 이제 이점은 매년 베이케이션을 3개월 갖습니다. 7, 8, 9월을 놀아요. 놀진 않고 뭐 이제 특강 같은 거 다니고 뭐 이러면서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보통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6월 말에 집중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것들도 다 6월 말에 나왔어요. 빨리 그 끝내고 이제 방학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매년 3개월 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방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 심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그 심의 사안들은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 중에서 4명이 야 우리 이거 심의하자 그러면 그럼 하는 거고, 그러니까 4명 이하로 심의하자 그러면 이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돼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판결 중에서 연방대법원이 보는 사건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놀랍게도 한 자리 숫자 %예요. 자기 업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죠. 근데 9명밖에 그 혜택을 못 누립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의 짧은 임기였는데 연방대법원 9명 중에서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천운을 누렸습니다. 사건이 많은데 뭐 하여간 3명을 지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름이 닐 골서러시, 브렉 카바너, 에이미 코니 바렛 이렇게 3명인데 이제 다 보수 성향 판사들이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사의 공석이 생겨갖고 지명을 할 때 자신의 정치색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치색과 일치하는 사람을 지명을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아니 그래도 법관은 뭐 중립이어야지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지금 공화당 대통령이야? 그럼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이 되겠네?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야? 그럼 당연히 진보적인 사람이 되겠네?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대통령은 아무런 거침없이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사법부에 앉힙니다. 관행입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6명 판사 중에서 3명이 또 보수 성향이에요. 클라렌스 토마스, 세멜 알리도, 존 로버츠. 그러니까 결국 9명 중에서 지금 현재 진보 성향의 판사는 엘레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이렇게 3명밖에 없는데 스티븐 브라이어가 이제 은퇴하고 그 은퇴한 자리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커탄지 그 잭슨을 앉혀가지고 지금 뭐 어차피 진보는 3명입니다. 뭐 하여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보수화의 물결이라는 게 9명 중에 6명이 보수적인 판사들이에요. 근데 최근 나온 판결들을 보면은 6대3 판결이 많아요. 그럼 그 6대3이 뭐냐? 보수 6, 진보 3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보시죠. 이거 6대3이에요.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이 이것 때문에 1973년 이제 로비 웨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주 정부에서 임신 중절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73년 로비 웨이드 판결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50년 만에 뒤엎는 이제 판결, 그러니까 dobs v 잭슨 판결을 이번 이제 6월에 냈는데, 이게 또 배경은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임신 중절 권리를 연방법도의 보호를 받는 기본법으로 인정을 했는데 73년 판결이 그 50년 만에 뒤집는 거고, 근데 맨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dobs and 잭슨 v 잭슨 판결은 임신 중절 관련된 규정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절대 강요할 수 없고 대신 주정부 차원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보면
연방제니까 연방 정부에서 만든 법을 일괄되게 50개 주에 다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판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왜 이걸 연방 정부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이유는 뭐냐면 연방 헌법을 보면은 연방 정부가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 없어. 그러니까 여기 연방 헌법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그러니까 수정 헌법 10조인데 연방 헌법에 명확하게 연방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거나 연방 헌법에 명확히 주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주정부가 알아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래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더브스 v 잭슨 판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주예요. 저 주에서는 이미 그냥 어느 정도 임신 중절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저 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주에서 알아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고 이쪽 이제 그 위에 오른쪽 위에 주들이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금지인데 금지의 정도도 가장 심한 주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강간에 의한 임신도 절대 안 돼요. 임신 중절이.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에서. 그것도 범죄자가 중범죄자가 돼요. 그러면 결국 그럼 오클라호마에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불행하게도 뭐 원하지 않은 임신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에서는 임신 중절 못 하고 다른 주로 옮겨가야죠. 빨리. 예. 임신 중절을 받기 위해서.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 지금 밴이거든요. 요 더브스 v 잭슨 판결 때문에 텍사스 주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925년 임신 중절법이 부활했어요. 1925년. 지금 2022년이에요. 근데 거기도 당연히 웬만한 경우 임신 중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법인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요 밑에 주들은 조금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른 걸 다 떠나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지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에 오른쪽이랑 왼쪽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위에 왼쪽 저기 리걸이라고 되어 있는 뭐 임신 중절 나름대로 자유로운 주 저기는 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기는 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캘리포니아, 뉴욕, 뉴잉글랜드 지방.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저 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임신 중절 허가 안 해주겠다라는 저 주들은 다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가 이기는 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이기는 주가 있고 공화당이 이기는 주가 있는데 그거 나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기준이 뭐냐? 임신 중절에 대한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아무리 가톨릭 신자라고 해도 감이 잘 안 오는데 미국에서는 저 정도로 명쾌하게 갈라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그 반응이 상당히 격하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총기 소지 이것도 6대3 판결로 뉴욕 스테이트 라이플 앤 피스톨 어소시에이션 v 브루엔이라는 판결을 6월 말에 이번에 냈는데 이건 개인이 야외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는 연방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이 자기 집에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다라는 게 2008년 판결이고 이거는 이번 거는 야외에서 갖고 다니는 것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6대3. 환경 규제. 이거 웨스트 버지니아 EPA라고 해서 EPA가 그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라고 환경청인데 연방 환경청. 근데 이제 연방 환경청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고 하는 행위가 월권 행위다라는 얘기를 이제 6대3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보수 6대 이제 진보 3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저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도 이제 얘기가 뭐 규제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연방대법원 얘기는 저 밑에 적힌 대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하려면 연방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연방법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인데 지금 우리가 그 법관으로서 심의해 보니까 연방 정부가 그 환경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방법이 지금 없어. 그러면은 월권행위 하지 말고 주에다 우선 맡겨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대법관들이 환경 문제 뭐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닌데
법은 법이고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러니까 연방법을 먼저 만들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게 뭐냐면 저 판결 때문에 연방 환경청이 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런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저해하는 연방대법원 판결 뭐 이런 얘기 있고 종교의 자유 관련된 판결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올해 6월에 나온 판결입니다. 다. 예. 그러니까 6대3 판결 이것도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케네디 비 스쿨 디스트릭트고 하나는 칼슨 메이킨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인데요. 위에 거는 공립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 직후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연방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우스워 보이는데 미국은 맨날 뭐 God bless America 그러지만 미국 연방 헌법을 보면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정부는 절대로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당연해요. 미국이 왜 생겼나요? 종교 박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영국에서 쫓겨와 갖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옛날에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의 연방 국립공원 있잖아요. 뭐 이제 옐로우스톤이라든가 이런 데에 뭐 누가 십자가를 설치했다 그런 거 다 철거하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연방 정부의 프로퍼티에 종교색이 띄는 장치를 해놓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연방대법원 판결이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슬금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는 저거고 두 번째 거는 칼슨 비 메이킨 판결은 이제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성이 강한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어색한 게 종교성이 강한 학교가 신입생을 받을 때 종교를 따져요.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야 이렇게 차별적으로 입학 사정을 하는 학교한테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돼? 지원 못해 이거였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지원해줘야 돼. 차별하지 마. 이런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저런 학교에다가 지원 안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가 충돌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연방 헌법의 1조 그 종교의 자유를 보면은 이제 Establishment Clause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연방 정부가 어떤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Free Exercise Clause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종교 자유 쪽으로 지금 연방대법원 판결들이 점점 가고 있는 거고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 개신교,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2015년에 이제 그 동성간 결혼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속타로 나왔던 이제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 많이 인구에 회자된 것이 어떤 이제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이제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빵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빵집에 그 동성 커플이 가서 우리 결혼식 하니까는 결혼식 기념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빵집 주인이 딱 보니까 어라? 게이 커플이네? 나 당신한테 못 만들어줘. 왜요? 내 종교적인 신념에 허락하지 않아. 그래갖고는 쫓아냈어요. 그래갖고는 그 게이 커플이 이제 화가 나갖고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럼 이제 게이 커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게이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다. 그 다음에 빵집 주인은 내 종교적 신념이 있고 종교 자유가 있는데 뭐 내 사업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게 미국이냐? 이런 거죠. 연방대법원 판결은 빵집 주인 손을 들어줬어요. 이유는 여객밖에 케이크 만드는 데 없니? 이거예요. 다른 데 가도 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수자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런 걸 허락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 판결들 이런 것들이 6월달에 있었던 거고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건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건 다 묻혀요. 이런 뉴스에. 예. 이제 입법 실정, 뭐 인프라 총기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권 관련된 것들인데 요 환경보호 관련된 요 부분, 요것만 지금 요번 주에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가지고 요것만 이제 통과가 되고 상원도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 상원 하원이 있는데 법이 통과가 되려면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돼야 돼요. 한 군데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 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환경보호 관련된 그 빌드 백 베터 액트의 일부는 이제 이번 주에 통과가 됐고 이제 투표권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제 통과가 안 됐고
이민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뭐 계류 중이고 임신 중절 관련 이제 현안들 그래서 반격을 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 만약에 연방 의회에서 우리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임신 중절을 허락하겠다라는 연방법을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방 사법부가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봤던 그 로비 웨이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이냐면은 주 정부가 임신 중절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더해서 만약에 연방의회에서 연방 차원에서 그러면 임신 중절을 자유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으면 조금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생기는데 로비 웨이드에서 그냥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정부에서는 임신 중절권을 침해할 법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 근데 그거를 보장해주는 연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연방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그럼 이제 일부 주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법을 만들어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015년에 동성간 결혼을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정확한 의미가 연방대법원에서 2015년에 그 어떤 주도 50개 주 중에 그 어떤 주도 동성간 결혼을 제한할 주법을 못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50개 주 전체에서 동성간 결혼은 합법이다 라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회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성간 결혼 합헌 2015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야 그럼 위험한 법들은 다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스운 게 저 맨 밑에 보면은 그 더브스 비 잭슨 판결문 중에서 이제 그 판결문을 적은 이제 대법관이 클라렌스 토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동성간 결혼 합헌 판정, 동성간 성행위 합헌 판정, 부부간 피임기구 사용 권리 합헌 판정들이 전부 다 재고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판결문에 써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읽으시는 게 아닌 게 저 1965년 그레이스 월드 앤 커네티컷 저거는 그야말로 부부의 사생활을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부부간 피임기구 사용을 하는 것을 주정부에서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엔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 뭐 이제 그 부부 관계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했는데 어떤 부부 중에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뭐 제소한다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다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입법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부는 통과가 됐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이제 대부분의 그런 법들 논의되고 있는 법들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제 주마관상적으로 이제 봤는데 제가 5분밖에 없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나 그건 뭐 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대미 관계 뭐 이제 한번 좀 볼게요. 대미 관계도 그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21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했고 공교롭게도 1년 전인 2021년 5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갖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이런 거 잘 안 봐요. 뭘 안 보냐면 이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내용을 신문으로만 보는데 그걸 읽어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백악관 가면 다 있습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 가면. 그래서 이제 브리핑룸을 가보면은 위에 거는 이제 5월 21일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 밑에 거는 이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전문이 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봤더니 거의 표절이에요. 근데 표절인데 좀 패러프레이즈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영어로 글 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표현을 좀 약간 다양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 좋은 연습이 돼요. 정말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예. 보시면 통령과 달리 뭐 요번에 이제 그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신문 보도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뭐 북한의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2021년에 똑같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내용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삼각동맹을 강화하겠다. 요번에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갖다 베꼈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타이완 해협 그러니까 그 해협 문제를 갖고 뭐 이거저거 얘기해 보겠다 약간 좀 끊어지겠는데 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대만 문제 2021년에 신경 안 썼던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각각 한 이제 A4로 옮겨갖고 프린트해 보면 한 7장, 8장 되는데 다른 거보다 같은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두 개의 문서는 거의 진짜 표절입니다. 근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1년엔 얘기했는데 2022년엔 그게 빠져 있는 것.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 얘기를 뭐 2022년엔 했는데 2021년엔 안 했다는 거. 당연히 2021년엔 없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그때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강화는 2022년에 조금 강화된 얘기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얘기되고 있는 그 IPEF라고 해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2022년에만 나오고 2021년에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논의가 참 많은데 이제 미국 국내 정책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사석에서 모이면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칩4 관련된 세미나가 더 많을 것 같고 미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CPP 뭐 이런 거 관련된 옛날 그런 게 CPTPP죠. TPP, CPTPP 이런 것도 그다음에 쿼드에 관련된 것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이 얘기할 것 같다라는 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근데 미국 국내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저거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에요. 기껏해야 8년이죠. 그럼 미국 대통령이 뭘 하겠다. 다 외국이랑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오바마, 트럼프 넘어가는 과정에서 봤듯이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거 트럼프가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유지되는 기간이 8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 정책을 만드는데 이 8년의 기간이 긴 거냐 짧은 거냐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외교 정책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래 미국이 8년 동안 컨시스턴트한 게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근데 8년 갖고는 뭐 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외교 정책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에서 외교 정책 관련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얘기도 100%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언제 대통령이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란 보세요. 오바마 때 다자협력 해갖고 결국에는 다 모든 걸 만들어놨는데 의회에서 비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찢어버리죠. 파리 의정서 오바마가 얼마나 노력해갖고 만들었는데 비준 못 받았거든요. 의회에서. 트럼프 오니까 바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바이든이 얘기하고 된다고 칩시다. 2024년에 공화당 대통령 나와가지고 찢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미국은 대통령이 변하지 않아도 뭐 그 일관되게 그 진행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있는 것,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TPP랑 뭐가 다르냐, 뭐 자유무역지대냐, 뭐 그다음에 미국의 뭐 관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저기 중국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거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는 건데 TPP 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무지하게 반대했고 지금 이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관련돼서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언급되는 나라 중에서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과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게 니네들이 제정신이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원들이 이거 협정 맺어갖고 비준해 주세요. 그러면 비준해 주겠냐는 거죠.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외교 정책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EAI니까 보시면 미국이 가만히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뭐 이제 우리가 다가가면 미국이 그냥 우리를 오케이하고 우리가 멀어지면은 이제 뭐 오케이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생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이제 국제 현안에 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안이 프라이어리티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거의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뭐 중국 관련된 거 뭐 펠로시가 뭐 이제 대만 방문하고 이래갖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신경을 쓰겠지만은 반면 이제 김정은과 이제 거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니까 지금 내심 뭐 계속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고 스테이터스 코어 중심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게 그래도 이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명백하게 요구하는 게 있죠. 뭐 이번에도 뭐 이제 뭐 SK 회장이 가서 뭐 얘기하고 그 전에 삼성도 가서 얘기하고 뭐 공장 지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저는 솔직히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왜 줘요? 저기 처음에 이제 그 삼성 할 때 44조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그 일부를? 왜 그걸 다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걸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이제 뭐 SK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협상 카드로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뭐 미국한테 주는 거는 그냥 한미 동맹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받는 거 없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2024년 뭐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할 거냐,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올 거냐 얘기들이 조금 있을 텐데 이제 그 전에 2022년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 예,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 개가 이제 그 선거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